누구에게나 혼자만 간직하는 어두운 생각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소리내어 인정해 본 적 없고 가장 친한 친구에게조차 털어놓기 부끄러운 그런 생각 말입니다. 그 생각은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혹은 정신없이 바쁜 평범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사람과 눈빛을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깨어나기도 하죠. 그것은 호기심과 죄책감 사이에서 당신을 갈라놓는 강렬한 매력, 하나의 충동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평생 동안 아마 이것을 결점처럼 다루어왔을 겁니다. 통제하고 무시하고 어쩌면 영원히 없애버려야 할 무언가로 말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자기 자신을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세련되고 예측 가능한 가면을 말이죠. 그리고 그 가면에 맞지 않는 모든 것은 억누르는 법을 배웁니다. 그 욕망은 더럽고 위험하며 만약 그것이 탈출하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것이 굶어 죽기를 바라며 마음 깊은 곳에 가두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더욱 강해지며 나타날 기회만을 엿보고 있을 뿐입니다. 만약 당신을 그토록 부끄럽게 만드는 그 욕망이 바로 당신이 들어야 할 목소리라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억누르려 하는 그 맥박이 당신에게 부족한 것을 요구하는 가장 정직한 부분이라면 어떨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자신에게서 숨기는 것을 연구하는데 생의 많은 부분을 바쳤습니다. 그는 이 부분을 그림자라고 불렀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비밀리에 가장 갈망하는 그것은 본성의 오류라기보다는 하나의 지도처럼 작동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서 추방된 자신의 측면을 정확히 가리키는 지도 말입니다. 이 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공리라고 부르는 탐사형 인공지능 시스템에 수백만 명의 행동 패턴을 입력하고 심층 심리학, 생물학, 심지어 고대 신화의 데이터까지 교차 분석했습니다. 공리의 임무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욕망 뒤에 숨겨진 논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이 분석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의 수학적 정확성으로 갈망은 여기서 중심 문제가 아닌 단지 증상으로 기능한다는 융의 의심을 확증했습니다. 그것은 억압되었던 당신 이야기의 한 부분에서 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 부분들은 여전히 온전한 상태로 인정받기를 기다리며 그곳에 계속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남은 유일한 문으로 성적 욕망을 찾아낸 것입니다. 내면의 갈등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행동 그 자체보다도 함께 따라오는 수치심이 더 무겁게 짓누릅니다. 당신 존재의 일부를 자기 자신에게서조차 숨기게 만드는 이 조용한 수치심 말입니다. 당신은 거울 속에서 한 사람을 보지만 내면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모순은 극심한 불안감, 즉 자기 자신의 삶에서 사기꾼이 된 듯한 느낌을 낳습니다. 이러한 분열은 성격적 결함과는 거리가 멀며 공리의 분석이 연구된 거의 모든 프로필에서 드러낸 근본적인 인간 조건을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패티시는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환상, 이해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매력의 패턴,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억압되었고 이제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고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살아내고 통합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야 할 당신의 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할 때 수치심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갈망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비록 불편할지라도 당신을 온전함으로 되돌려줄 수 있는 안내자가 됩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처가 어디에 있는지, 당신의 어느 부분이 여전히 굶주리고 있는지, 같은 순환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통합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억누르고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혹은 마침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당신이 아직 알지 못하는 자신의 일부로 가는 지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이었습니다. 이 역학이 실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시죠. 헬레나의 이야기는 명확한 예입니다. 40살의 그녀는 성공의 표상입니다. 고위 임원이자 독립적이고 이성적이며 자기 주변에 견고한 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녀는 혹독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약점을 보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결점이라는 것.
그리고 살아남고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것이라는 교훈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해냈습니다. 눈부신 경력을 쌓았고 멋진 전망의 아파트를 가졌으며 외부에서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잠 못 이루는 밤에 그녀를 깊이 괴롭히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녀가 사랑에 빠질 때마다, 한 남자에게 본능적인 매력을 느낄 때마다 그 패턴은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들은 항상 지배적이고 권위적이며 때로는 차갑기까지 한 남자들입니다. 그녀를 작게 만드는 남자들, 그녀의 논리적인 마음으로는 처리할 수 없는 이유로 압도적인 굴복의 갈망을 느끼게 하는 남자들 앞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녀가 간신히 자신에게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심으로 그녀를 가득 채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녀가 쌓아 올린 모든 것, 공개적으로 옹호하는 모든 것과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그녀는 삶에서 설파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갈망합니다. 반면 마르코스는 모두가 좋은 사람이라고 묘사하는 그런 남자입니다. 평온하고 다정하며 그룹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갈등을 피하며 항상 균형을 추구합니다. 싸움을 피하기 위해 양보하는 사람, 분노는 추한 감정이며 좋은 남자는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어릴 때부터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평온함과 예측 가능성 위에 자신의 정체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그를 진정으로 깨울 때, 충동이 강렬하고 통제 불가능할 때 그 패턴은 무서울 정도의 정확성으로 반복됩니다. 그들은 항상 혼란스럽고 예측 불가능하며 어쩌면 약간 불안정하기까지 한 여자들입니다. 그를 평정심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의 안전지대에서 끌어내며 그가 평생 피하도록 배워온 모든 것을 대표하는 여자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왜 자신을 가장 끌어당기는 것이 바로 자신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이야기는 아닐지라도 그 뒤에 숨은 감정은 아마 익숙하게 들릴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믿는 것을 원하는 그 느낌, 당신의 이성적인 부분이 비난하는 것에 끌리는 느낌, 세상에 보여주는 당신이라는 사람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환상을 갖는 느낌.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우리가 이 패턴들을 공리의 분석에 맡겨 수천 건의 사례 연구를 교차 분석했을 때 답은 명확했습니다. 이것은 도착이나 결함과는 거리가 멀고 우리는 보상 기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균형을 찾으려는 당신의 정신입니다. 헬레나는 자신의 취약성을 사라지게 한 것이 아니라 단지 숨겼을 뿐입니다. 보살핌 받고 싶은 욕구, 내어주고 싶은 갈망, 이 모든 것이 그림자 속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으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녀가 스스로 허락하지 않는 것을 대표하는 남자들에 대한 매력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녀는 그 남자들을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들이 상징하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통제를 놓고 약하다는 의미 없이 취약해질 수 있는 허락을 원하는 것입니다. 마르코스의 경우도 논리는 같습니다. 그의 가면은 편곤, 균형, 갈등, 회피입니다. 따라서 그의 그림자에는 그가 결코 표현하도록 허락하지 않았던 강렬함, 혼돈, 공격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를 끄는 여자들은 계산착오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울입니다. 그들은 그가 묻어버린 모든 것을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가 억압했던 모든 열정, 그가 길들였던 모든 힘, 착한 아이가 되기 위해 희생했던 모든 야생의 삶을 말입니다. 그의 충동은 그의 의식적인 마음이 듣기를 거부하는 무언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야 한다고, 그만 통제되어야 한다고, 강렬함이 부족하여 굶어 죽어가는 그의 일부가 있다고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망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당신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토록 불편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과 당신을 가장 끌었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논리적으로 말이 되는 사람들은 잊고 당신 안에 본능적인 무언가를 깨웠던 사람들에게 집중하세요. 당신을 이성을 잃게 만들고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이상한 혼합을 낳았던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나요? 그들은 무엇을 대표했나요? 당신이 보여주기를 허락하지 않는 당신의 어떤 부분을 그들에게서 볼 수 있었나요?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낭만적 사랑에 대한 가장 불편한 진실 중 하나에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실제 사람보다 우리 자신의 투사에 더 사랑에 빠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우리에게 속하지만 길 위에서 잊어버린 무언가를 봅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의식적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이 인식은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자기장 같은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에게 절실히 부족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며 그 없이는 우리가 불완전한 방정식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진실은 우리가 그에게서 보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그림자로 추방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이 우리 것이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칼 융은 이 기제를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우리 것이지만 우리 자신 안에서 인식하지 못하는 좋은 특성과 나쁜 특성 모두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점을 이치에 맞지 않는 강렬함으로 미워할 때 우리는 아마도 그곳에 비친 우리 자신의 그림자의 일부를 미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의 어떤 점을 압도적인 강렬함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아마도 우리가 잃어버렸고 다른 사람에게서 빛나는 것을 보는 우리 자신의 일부를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원인 헬레나는 지배적인 남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억압된 자신의 취약성의 투사와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착한 남자 마르코스는 혼란스러운 여자와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묻혀버린 자신의 강렬함의 거울과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가장 강렬한 매력이 종종 가장 위험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거울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울은 깨진다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것 일상 현실의 도전들은 필연적으로 투사를 산산조각 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어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그 실제 모습 그대로 그의 결점, 버릇, 그리고 그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보기 시작할 때 마법은 종종 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하며 남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연결은 어디로 갔을까? 왜 더 이상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할까? 대답은 혹독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가 대표하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되돌려주던 우리 자신의 일부를 사랑했습니다. 복리가 끝난 수천 건의 관계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하나의 패턴이 수학적 명확성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사에 기반한 초기 열정의 강도는 관계의 지속 기간과 거의 항상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환상이 강할수록 추락은 더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투사가 끝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의 빛과 그림자와 함께 볼 수 있으면서도 여전히 머물기를 선택하는 순간에 시작됩니다. 당신이 그에게 투사했던 부분들을 되찾는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완전해지기 위해 그가 필요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것은 결핍이 아닌 충만함에서 태어나는 사랑입니다. 절박한 필요가 아닌 의식적인 선택에 기반한 사랑입니다. 하지만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단계에 도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대부분이 배우지 못한 무언가, 즉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는 작업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추방했던 우리 자신의 부분들을 구출하는 것, 밖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안에서 찾아내는 것을 멈추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성적 충동이 가차없고 천재적인 스승임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충동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것은 계속 굶주리고 있는 당신의 측면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당신이 관계에서 파괴적인 패턴을 반복하는 것을 멈추기 위해 무엇을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도를 제공합니다. 만약 우리가 부끄러워하거나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대신 잠시 멈춰 귀를 기울인다면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융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말입니다. 이 충동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내 어떤 모습이 그것을 통해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 어떤 깊은 필요를 표현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답함으로써 우리는 갈망을 폭군적인 주인에서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한 안내자로 변화시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겨진 심리를 이해하는 것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이 환상이 왜 그토록 강력한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뇌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를 납치하여 투사가 현실이라고 설득하는 화학작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 그림자와 투사의 역학은 물리적 기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게 만드는 생물학적 기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갈망할 때 당신의 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면 매력이 전적으로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오래된 프로그램이며 당신이 지니고 다니는 구조이고, 만약 이해되지 않으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통제합니다. 우선 당신이 그 압도적인 매력, 모든 것을 삼킬 듯한 갈증을 느낄 때 지휘권을 잡는 것은 당신의 변형애이며 이성적인 마음을 짓밟아 버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파충류 및 다른 포유류와 공유하는 부분으로 생존과 번식을 책임집니다. 그것은 논리, 장단점 분석표 또는 당신의 삶에 무엇이 편리한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충동만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적 충동은 우리 종의 영속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충동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미친 듯이 사랑에 빠져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느낄 때 당신이 이 단어의 가장 깊은 의미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단 하나의 목적, 즉 당신이 번식하도록 만들기 위해 설계된 화학 반응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기막힌 방식으로 당신을 속입니다. 그 사람이 유일하고 특별하며 대체 불가능하다고 믿게 만듭니다. 너무나 강렬한 감각으로 당신을 가물하여 어떤 논리적인 생각도 그냥 익사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화학작용입니다. 당신이 저항할 수 없도록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설계된 신경 전달 물질의 칵테일입니다. 이 과정의 핵심 분자는 도파민입니다. 그것은 쾌락의 신경 전달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기능은 더 미묘하고 강력합니다. 도파민은 기대, 갈망, 추구의 분자입니다. 당신이 끌리는 사람을 볼 때 당신의 뇌는 도파민을 방출하고 이것은 행복감, 에너지, 그리고 강렬한 동기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도파민은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얻었을 때 방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포획이 아닌 추격 과정에서 방출됩니다. 정복의 단계가 그토록 흥미로운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의 첫 몇 달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인 이유도 이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보상을 기대하며 도파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보상이 예측 가능해지고 그 사람이 이미 정복되었을 때 도파민 수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갑자기 관계는 다르게 느껴지고 덜 흥미진진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사랑의 끝으로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단지 도파민이 제 할 일을 다하고 이제 새로운 목표를 찾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정복이 끝나자마자 흥미를 잃는 경향,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매력과 이미 당신의 것인 것에 대한 무관심을 완벽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은 성격적 결함이 아니라 우리의 진화적 설계의 일부입니다. 동시에 또 다른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일어나는 일은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 세로토닌 수치는 급락합니다. 그리고 낮은 세로토닌 수치는 강박 장애 OCD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강박 장애를 가진 사람과 비슷한 세로토닌 수치를 보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그의 이름, 대화, 몸짓을 반복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당신이 메시지를 기다리며 강박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뇌 화학작용에 의해 유도된 강박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인류학자 헬렌 피셔는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자기 공명 영상 MRI 장치에 넣고 이를 연구한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본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활성화된 뇌 영역은 깊은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중독과 관련된 바로 그 영역이었습니다. 복리가 피셔의 데이터와 수백만 개의 다른 뇌 스캔 자료를 교차 분석했을 때 그 패턴은 확증되었습니다. 사랑에 빠진 뇌는 코카인 중독자의 뇌와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결과를 낳습니다. 이 강렬한 열정의 단계에서 당신의 판단 능력이 손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적 사고와 결과 평가를 담당하는 뇌 일부인 전두엽 피질이 원시적인 시스템에 의해 말 그대로 납치당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약에 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당신이 내리는 모든 중요한 결정, 결혼을 하든, 그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든, 혹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든, 그 결정은 당신 자신의 몸이 생산한 약물의 영향 아래에서 내려지고 있습니다.
열정의 광기 속에서 내린 결정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실제 사람을 본 것이 아닙니다. 도파민에 의해 왜곡된 투사를 본 것입니다. 그리고 강렬함과 진정한 사랑 사이의 이 혼동은 많은 고통의 근원입니다. 하지만 화학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새로움과 혼돈의 정반대를 추구하는 또 다른 힘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생물학적 프로그래밍 속에서 좋은 소식은 뇌가 가소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형성되는 애착 패턴은 비록 깊지만 평생의 선고는 아닙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뇌 회로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이 끌리는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한 방식으로 욕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법처럼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식, 반복, 그리고 불편함의 시기를 기꺼이 겪으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성인의 뇌는 고정된 구조라고 믿어졌습니다. 현대 신경과학은 이것이 거짓임을 증명했습니다. 뇌는 우리 삶 내내 계속해서 변합니다. 모든 경험, 모든 생각, 모든 감정은 물리적으로 당신의 신경 연결을 수정합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회로는 숲속의 길이 매번 지날 때마다 더 다져지는 것처럼 강해집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회로는 약해지고 다시 잡초가 자라납니다. 이것은 당신이 의도적으로 당신을 파괴적인 관계로 이끄는 신경 경로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에게 해롭다는 것을 아는 충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자극과 강박적인 반응을 연결하는 회로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이 일관되게 더 건강한 유형의 관계에 자신을 노출시킨다면 비록 처음에는 그것들이 그 강렬한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더라도 당신의 뇌는 재조정되기 시작합니다. 불안을 열정과 연관시키는 대신 안정을 즐거움과 연관시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헬레나는 마침내 안정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마르코스는 진정한 강렬함이 혼돈 속에서만이 아니라 안전한 관계 안에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초기 프로그래밍에 역행하는 느린 과정이지만 절대적으로 가능합니다. 문제는 신경가소성이 우리 즉각적인 만족의 문화가 피하도록 훈련시킨 무언가, 즉 불편함을 견디는 것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할 때 인내심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 당신의 욕망 패턴의 변화는 애플리케이션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장기적인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신경과학이 발견한 또 다른 중요한 구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원함과 즐거움은 뇌에서 완전히 다른 시스템입니다. 원함 시스템은 우리가 이미 보았듯이 주로 도파민에 의해 움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고 찾고 추구하게 만드는 엔진입니다. 반면 즐거움 시스템은 주로 내인성 오피오이드, 즉 우리 몸이 스스로 생산하여 만족감, 평온함, 무언가를 좋아하는 느낌을 생성하는 물질에 의해 매개됩니다. 그리고 이 두 시스템은 완전히 동기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상 추구 중 뇌 활동에 대한 공리의 분석은 이 분리를 명확하게 확인했습니다. 도파민의 최고점은 보상 전, 기대 속에서 발생합니다. 오피오이드 수용체의 활성화는 그 후, 소비 중에 발생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강렬하게 원했던 무언가를 얻은 후에 종종 느끼는 공허감을 설명합니다. 현실이 환상에 훨씬 못 미칠 때의 실망감, 성적인 만남 후 모든 욕망이 사라지고 자신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자문하는 그 이상한 순간, 원함 시스템은 즐거움 시스템이 전달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음 정복, 다음 파트너, 다음 경험이 마침내 공허를 채워줄 것이라고 믿으며 평생 신기루를 쫓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찾는 것은 원함의 대상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 융은 뇌 스캐너가 나오기 훨씬 전에 이것을 직관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는 갈망이 무언가를 가리키지만 그 무언가는 보이는 것과 거의 다르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갈망은 깊은 내면의 필요에 대한 상징으로 외부의 사람과 상황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이 상징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상징만을 쫓는다면 당신은 결코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목이 마른데 물을 마시는 대신 먹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지만 갈증은 계속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잘못된 필요를 만족시키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원함과 필요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로 이끕니다. 원함은 구체적이고 변덕스러우며 변하기 쉽습니다. 필요는 깊고 안정적이며 보편적입니다. 당신은 특정 사람을 갈망할 수 있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연결, 인정받음, 친밀감입니다. 당신은 강렬한 성적 경험을 갈망할 수 있지만 당신이 필요한 것은 살아있음을 느끼고 진짜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뒤에 있는 필요를 보지 않고 충동에만 부응한다면 충동은 증식하고 당신은 점점 덜 느끼기 위해 점점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필요를 직접적으로 충족시키는 법을 배운다면 갈망은 진정됩니다. 이 심리적 생물학적 기반을 가지고 이제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아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림자, 투사, 뇌, 화학에 대한 모든 지식은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이 갈망하는 것을 갈망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도 여전히 그 충동의 노예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실천 없는 지식은 단지 지적인 오락일 뿐입니다. 이제 오늘날까지 아마도 당신을 통제해왔을 그 에너지를 사용하여 그것을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욕망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에 대한 우리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 두 가지 모드로만 작동합니다.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충동을 깊숙이 밀어넣으며 억압하거나 혹은 질문 없이 모든 충동에 따라 행동하며 그것에 휩쓸리거나 하지만 두 가지 길 모두 무의식의 형태입니다. 두 경우 모두 욕망이 여전히 지휘권을 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선택지가 있습니다. 거의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은 길, 바로 의식적인 담아두기입니다. 그리고 담아두는 것은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분은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억압은 댐을 건설하고 강이 사라진 척하는 것입니다. 압력은 계속 증가하다가 어느 날 댐이 무너지고 물이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담아두기는 다릅니다. 그것은 수력 발전소를 짓는 것입니다. 강이 힘을 인식하고 그것을 막는 대신 그 에너지를 빛을 생성하는 데 사용하도록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실제로 간단하지만 매우 어려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다음에 강렬한 충동을 느낄 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억압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그것이 당신 몸 어디에 있는지 느껴보세요. 그것이 생성하는 생각들을 관찰하세요. 그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려는 절박함을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냥 거기에 머무세요. 그 불편함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주의를 돌리거나 빠른 안도로 도망칠 때마다 당신은 욕망이 당신에게 미치는 힘을 강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긴장을 견딜 때마다 무언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에너지는 절박한 출구를 찾는 대신 다른 용도를 위해 사용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는 우리가 충동과의 대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충동이 나타날 때 싸우는 대신 종이와 펜을 드세요. 마치 갈망이 당신이 대화할 수 있는 당신의 일부인 것처럼 글을 쓰세요. 그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너는 정말로 무엇을 원하니? 너는 무엇이 필요하니? 너는 어디서 왔니? 그리고 검열 없이, 판단 없이 답을 적으세요. 당신의 그 부분이 스스로를 표현하게 하세요. 칼 융이 제안한 것과 같은 수천 건의 치료 일기와 적극적 상상 실습에 대한 공리의 분석은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강박에 이름과 목소리를 부여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그 강도를 최대 7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괴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그것은 형태 없는 공포에서 관리 가능한 문제가 됩니다. 종종 당신은 성적 충동이 단지 더 깊은 무언가, 즉 인정받고 수용되고 가치 있다고 느끼고 싶은 갈망의 상징에 불과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명확하게 볼 때 충동의 최면적인 힘은 깨집니다. 이것은 평생의 작업, 진정한 연금술입니다. 맹목적인 강박을 유용한 의식으로 변형시키는 것. 성적 에너지는 가장 농축된 형태의 생명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번식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창의성, 개인적인 힘, 영적인 연결로 변형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억압했고 혼돈에 대한 매력으로 나타나는 공격성은 당신이 당신의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는 힘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숨겼고
복종의 욕망으로 나타나는 취약성은 진정한 친밀감과 신뢰를 만드는 당신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는 그림자를 제거하는 대신 통합하는 것입니다. 용을 죽이려고 하는 대신 용을 타고 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처음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당신이 혼자만 간직하는 그 생각, 당신을 부끄럽게 하는 그 매력은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입니다. 잊혀졌고 구출되어야 할 당신의 부분들로 가는 문. 당신이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로 가는 문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당신의 갈망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가 아닙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계속해서 그것이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통제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그것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것이 할 말을 듣고 당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연료로 사용할 것인가? 그 답은 오직 당신만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면 당신 안에 무언가는 이미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 그 작은 호기심의 불꽃이 바로 당신이 여정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전부입니다. 이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후원은 저희가 공리 프로젝트를 확장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주제에 대한 제안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